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납세자의 폐업 신고에 대해서 강의를 할 홍성열 공인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폐업이라고 하시면은 참 살짝 마음이 아픈 일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저희가 폐업을 잘 해야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기회를 노릴 때 조금 더 깔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세무가 당국 입장에서는 폐업에 대해서 사실 도와주려고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폐업 절차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문에 이제 납세자한테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납세자가 이제 폐업에 대해서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안 할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체납이 될 수가 있겠죠. 폐업했을 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들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가 체납이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한테 계속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압류도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 이 압류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은 이게 신용 등급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보고서 혹시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상당히 불리한 그런 결과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업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폐업을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무서나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마음 아픈 이제 폐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마지막쯤에서 체크리스트까지 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되게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폐업자들에 대한 폐업자들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폐업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발표를 가지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교환을 만들 당시에는 이런 발표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새로 생겨나서 강의 마지막 편에 좀 말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제 사업의 마침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폐업 신고 절차와 행정 실무의 이제 좀 정리 사항을 좀 정리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장사 안 하고 문을 닫으면 그게 폐업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장사하는 문 닫으면 그게 폐업이지. 누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무의 이제 행정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게 됩니다. 세무행정은 굉장히 하루하루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차이로도 이제 세금의 번거로움이랑 납부 시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현업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폐업일을 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꼬이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이제 하는 신고 절차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폐업일의 명확한 기준. 이거는 서류 제출일이 아닙니다. 세법상 진짜 기준을 저희가 알아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서에 가서 폐업한 그날이 서류 제출일이 폐업이 아닌가요? 네. 세법상은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원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원칙은 실질적 폐업일입니다. 이제 실질적 폐업일이라는 거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업, 제조, 서비스, 제공 등 사실상 이제 활동을 그만둔 날이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자, 대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원칙을 이렇게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선 원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자, 폐업일은 우리가 신고를 한 그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걸 머릿속에 우선 넣고 계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칙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예외가 나오겠죠. 세상은 항상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네, 예외는 바로 이제 신고서 접수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문을 닫았는지, 마지막 매출이 언제인지 등 실질적인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일로 간주합니다. 즉, 납세자가, 자, 납세자가 내가 언제 문을 닫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매출도 언제 마지막으로 난지 모르겠고 뭔가 영업을 마무리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도 잘 뭔가 기준을 내려주기가 어려워.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래 뭐 납세자님도 잘 모르겠고 우리 국세청도 잘 모르겠고 그럼 이제 신고일로 합시다. 특별히 뭔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만약 그 상황에서 어, 어떤 뭐 커다란 이슈 뭔가 이제 굉장히 뭐 일부러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그 사이에 뭔가 잘못된 뭔가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 신고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상의 이제 이런 신고일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크게 문제만 없으면은 이제 받아줍니다. 네.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 등기 또는 해산 등 기일이 명확하죠. 네. 이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에 자, 돼 있는 날이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합병등기일 해산 또는 해산일을 이제 폐업일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납세자나 과세관청이나 둘 다 오케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칙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아야 될 거 실질적 폐업일이다. 근데 사실상 실무상의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신고일 쓰는 것으로 접수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가게문은 한 달 전에 닫았는데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 오늘 폐업 신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이제 좀 원칙주의적인 분이 만약에 이제 담당하신다면, 한 달 전에 문을 닫았으면 한 달 전이에요. 오늘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세법상 폐업일을 신고일로 안 잡고 방금 이제 납세자께서 말씀드렸던 한 달 전으로 그냥 빽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폐업의 이제 선택을 그러면 이제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과 이제 실무 사이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폐업일을 언제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되게 또 법은 또 하루하루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세법은 그 날을 언제로 잡느냐 이게 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어, 지갑을 좀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이제 폐업의 선택의 마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서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은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요거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는 우선 1기와 2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년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1기라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기에 대해서 7월 25일 날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신고 마감이에요. 이날까지는 무조건 다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7월 25일이 신고가 딱 되고 여러분들은 많이 납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1기 과세 기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2기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고, 다음 해인 이제 1월 25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폐업을 해도 똑같은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폐업을 하면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그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7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마 세무대리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폐업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실 거예요. 네. 드리실 건데, 혹시라도 그거를 세무대리인께서 바빠서 까먹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여러분께서 직접 알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의 재산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께서 알고 그 재산을 지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맡겨놨다고 100% 이제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방금 1월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그리고 7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비교를 드릴게요. 6월 30일까지 폐업을 하면은 확정 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왜냐면은 7월 25일까지 원래 하셨던 거와 감이 있으시잖아요. 한 번으로 딱 끝나요. 근데 뭔가 이제 하루 더 하고 싶어. 오늘 하루만 더 하면 좀 되게 매출이 많이 날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루만 더 했어요. 7월 1일 날 실제적으로 하루만 더 일을 하고, 그래, 뭐, 하루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고, 7월 1일에 딱 폐업을 해버리면은, 사장님들은 이제 2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1기 끝나고, 7월 25일 끝나고, 7월 25일 신고하고, 이제 2기 시작하셨잖아요? 2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대한 이런 차이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날짜는 이제 또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다음에 1월 25일인가요? 라고 하면은, 네, 또 아닙니다. 반드시 7월 1일 하루 하고 끝냈으면은 다음 달 25일, 8월 25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비도 들어가고 세무 대리인 비용도 들어가고 뭐 자기 본인의 시간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번거로움이 많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제 하루 차이도 반드시 생각을 하자. 네. 웬만하면 딱 30일에 딱 끊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폐업을 정할 때 이것도 살짝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최적의 폐업 타이밍에 대해서 그러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죠. 6월 말 또는 12월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추가적인 돈을 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10만 원 벌겠다고 하루 더 해버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네, 맥스로 해서 6월 말 또는 12월 말로 하시면은 가장 효율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바른 폐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폐업, 머리 아파.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신고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멘붕이 많이 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폐업 신고는 두 가지 신고가 채널이 있어요. 뭐, 짐작하셨겠지만, 온라인 신고, 그리고 오프라인입니다. 네. 저는 이제 무조건 온라인 신고를 추천드려요. 이게 가장 추천한 이유가 그냥 5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도장도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 공무용인증서 등 인증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이거는 돈도 안 들이고 여러분 사장님께서 그냥 바로바로 접속하셔서 그냥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걸 추천드리는데 자, 그래도 이 홈택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뭔가 너무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그렇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세무서 가야겠죠. 네, 세무서 가야 됩니다. 이제 세무서에 이제 직접 가셔가지고, 네, 신고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이것만 가도, 반나절 이상은 잡아먹게 됩니다. 저는 무조건 홈택스를 추천드리고, 자, 그럼 세무서 오프라인에 방문할 때는 뭐 준비해야 될까요? 예. 항상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분실 시에는 신분증만으로도 처리는 가능한데요. 아마 가지고 계실 거고, 만약 분실하셨다고 하면은 그 홈택스에서도 또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분실이 어렵습니다. 네. 국세청의 컴퓨터랑 이제 그 모든 서버가 날아가기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증은 부시하기가 어려워요. 네. 자, 그럼 다음 이제 대리인 방문할 때가 있죠. 당연히 이제 세무대리인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대리인 방문 시에는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아까와 똑같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원본, 그리고 신분증 대표자님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때는 4번이 가능합니다. 네, 원본을 맡기기가 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은 당연히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이 사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차필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오프라인 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만 준비하시고 여기까지만 세무 대리인한테 전달하고 할 때까지 최소 1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훨씬 더 걸리죠. 왜냐면 세무 대리인 사무실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두 시간 걸린다. 또 동업인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단독 폐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폐업도 안 돼, 단독 폐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업 해지 계약서라는 것도 써야 되고,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때 되게 복잡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홈택스에서는 좀 하기 쉽진 않아서,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오프라인을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인한테 의뢰를 하셔도 최소 2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허가 원래 안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안 받으셨던, 되게 간단한 업종, 어떤 컨설팅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인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텐데, 근데 인허가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거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런 게 이제 많습니다. 그럼 이제 주의사항이 당연히 생기겠죠. 네.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하실 때 사업자 등록도 하시고 인허가도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두 번 해야 됩니다. 세무서도 신고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인허가 관련된 이제 관청 대부분 구청이겠죠. 구청에 대해서 이제 말소를 시키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왜 세무서 신고만 끝이 아니라 요거 신경 써야 되느냐? 사장님들 인허가 받으신 다음에 면허세 많이 내보셨을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씩 꼭 면허세 몇만 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네,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병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구청에 이제 허가가, 영업신고가 선행돼야 되죠.
이런 거 받으시고 다 사업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 받았으니까 또 이제 구청에서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소 안 하면은 걔네들은 어, 또 자동으로는 안 해줍니다. 이게 참 조금 더 IT가 사실 지금도 IT가 발전을 해서 자동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 자동은 아닙니다. 네. 완전 자동이 아니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은 내년에 또 한 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구청에 대해서 가서 나 폐업했는데 왜 난리냐라고 하시면 구청은 왜 신고 안 했냐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최소 몇만 원이라도 아끼시려면은 또 해결책은 있죠, 당연히. 네. 두 번 갈 거 이제 한 번으로 끝내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 원스톱 폐업 신고 서비스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T가 발전하니까 과거처럼 이제 자, 세무서 한 번 가서 폐업 신고하고 구청 한 번 가서 폐업에 대한 신고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본자동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청에 집 앞이면 구청 가서 그냥 본인처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세무서로 가셔도 이제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합 폐업 신고서라고 이제 이런 신고서가 있는데요. 요거 해가지고 딱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두 기관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사장님들의 수고를 막 덜어줍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한 번만 가셔서 반자동으로 원스톱으로 딱 끝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의 이제 귀한 시간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신고 서비스가 현재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면은 최소 몇 시간 줄이신다. 버스비도 아끼신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는 우선 간단하게 폐업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조건 폐업이 답일까? 장사가 너무 안 되네. 아니면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네. 뭔가 좀 머리를 좀 식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방법이 없나? 폐업을 해버려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휴업이라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의 이제 리프레시를 돕거나 이제 건강상의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이제 대안을 이제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 그럼 휴업과 폐업을 비교를 해볼게요. 네. 휴업의 장점. 네, 휴업의 장점. 기존 사업자 등록번호 및 단골 거래처가 유지 가능. 네, 휴업이시니까 그냥 계속 있어요. 네, 계속 있고, 단골 거래처도 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지우지 않습니다. 사업을 조금 이제 큰 기업이나 이런 데랑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 상대방 거래처에서 그 등록을 하는 절차를 한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 회사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면 뭐뭐뭐 요건 충족하셔야 되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요. 그런 이유가 뭐 있긴 한데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래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폐업보다는 휴업은 예를 들어 뭐 네이버 지도라도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이제 인프라들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건물주와의 상가 임대차 유지 계약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폐업해버리면은 이거는 사업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방 해지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건물주는 당신이 일방 해지를 했네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페널티를 날리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폐업해버렸으니까 이거 나갈 때 뭔가 이제 다 원상복구하세요. 뭐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세요. 권리금 보장 못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페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와의 상가 임대차 계약 유지에도 굉장히 유리하다, 휴업이. 네. 그리고 이제 질병 등 이제 징집은 이제 예를 들어
굉장히 젊은 사장님들이 하다가 이제 군대 끌려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1년 이상 연장도 됩니다. 네, 국가에서는 자, 이제 아픈 분들한테 강제로 사업을 또 계속 사업 해외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원칙은 1년이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휴업할 때 그럼 이제 이런 장점만 누릴 수 있느냐? 네. 장점만 누릴 수는 있는데 이제 지켜야 될 게 있겠죠. 네. 지켜야 될 거는 자, 여러분들은 휴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가세 정신고 기간 때 매출 매입 영원 무실적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도 신고 의무도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무실적 신고 뭐, 홈택스를 해보셨던 분은 한 2분 안에 끝납니다. 네, 2분 안에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신고도 만약에 별로 정말 번개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계속 휴업 상태 나면은 쉬울 거고, 뭐, 그게 아니라 조금 뭔가 있었다 하면은 기존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신고만 하시면 휴업의 장점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일장에 대해서 이제 핵심 요약을 마지막 드릴게요. 여러분, 20몇 분 동안 이제 들으셔가지고 이제 또 머릿속이 약간 혼란해지실 텐데. 자, 1번. 폐업일은 실질적 영업 종료일이 원칙이다. 자, 원칙입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적어놓고요. 원칙은. 근데 실제로 이제 굴러가는 판은 그렇지 않고 신고일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예, 그렇지만 원칙을 알아야 예외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두 번째, 세무신고를 줄이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에 폐업을 해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정도 장사를 더 하고 싶었어. 네. 그런데 하루 했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더 귀찮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끝내고 폐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인허가업종은 반드시 원스톱 통합 폐업 신고를 하십시오. 이 원스톱 통합 신고로 인해서 사장님들의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핵심 요약입니다. 자, 이제 잠깐만 제가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부가세 확정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안전한 마무리 전략인데요. 사장님들 이제 부가세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뭔가 신고를 잘못하거나 꼬여가지고 하사세 한두 번쯤은 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신고 잘못해서 불공제를 맞거나 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죠. 10%나 되는데. 근데 이게 이러한 문제가 이제 폐업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폐업 과정에서도. 폐업 과정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잘못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폐업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데, 부가가치세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는 잘못 신고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드시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게문만 닫았을 뿐인데 매출도 없는데 세금이 이거 진짜 네. 너무 이제 억울한 상황이시죠? 네. 장사가 안 돼서 폐업도 했는데 매출도 0이고 낼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아무것도 안 했더니 몇 달 뒤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수백만 원짜리 부가세 고시자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 너무 많이 당황하시죠. 도대체 이게 뭔가요? 나 매출도 없는데 부가세가 왜 나와요?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이제 폐업할 때 세무대리인하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폐업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고 그냥 세무대리인도 되게 이제 시간에 이제 좀 쫓기거나 이제 본인도 이제 좀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는 막아보고자 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의 골든타임. 부가세 신고의 골든타임. 자,
부가세 신고는 정기신고와 완전히 다릅니다. 폐업자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계속사업자는 1기, 2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부 다 이때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 2회 끝. 물론 이제 중간에 예정 신고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폐업사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에요. 폐업 달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기시면 안 돼요. 그냥 정기신고 기다려, 이거 폐업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무조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하셔야 됩니다. 안 내면은, 이제 안 하거나 이제 신고도 안 하시면은 무신고 가산세까지 20% 두드려 맞게 되면은, 진짜 마음이 너무 상하죠. 폐업했는데 무신고 가산세도 때리고, 미납 가산세도 때리고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르다. 네, 우선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그래서 반드시 5월에 만약 하셨어요. 5월 15일에 폐업을 하시면은 반드시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무신고 가산세 20%. 네. 납부해야 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되기 때문에 게다가 늦은 날만큼 또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나 억울하죠? 이런 상황 발생하면은 안 되지만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 하면은 의외로 이제 사장님들 본인들 개개인들께서 좀 이제 많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셨다가 세무대리인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쪽에서도 이제 잘 챙길 수가 있어요. 서로 서로 협조를 해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매출이 안 났는데 세금이 폭탄으로 나올까? 매출도 안 나서 이제 망한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숨겨진 이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간주 공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폐업을 하면은 그 재화가 전부 다 팔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떨이를 잘해서 근데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재화들이 있어요. 네. 끝까지 남아있는 이제 재화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이제 갖고 있었을 때 그리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이걸 국세청에는 너 간주 공급했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때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신고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네. 자, 정사를 접으셨을 때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내 재화를 뭔가 빵으로 못 만들면은 이거는 국세청은 남아있는 재고와 비품은 이제는 사업에 안 쓸 거네. 그럼 이제 이거는 사장님한테 판매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뭔가 이제 음식을 팔거나 뭔가 매출이 나면 누구한테 팔았잖아요. 팔면서 부가세를 징수를 하셨고 그거를 내셨잖아요. 그거를 국세청에 냈어요. 매출 부가가치세라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폐업을 한 사장님의 그런 사업장에서 사장님한테 물건을 판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럼 팔았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내라 라고 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재고와 비품은 파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실제로 나는 누구한테 판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안 파셨잖아요. 그죠?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던 건데 왜 나한테 이런 페널티를 주시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사장님들께서 받아 놓으셨던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받아 놓으셨던 거 다시 국가에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국세청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읽어볼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를 하고 기계를 사면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이걸로 장사와 사업을 하셔서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차익을 내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물건들은 부가가 사업을 하기 위한 물건이지 소비를 하는 위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제입니다. 팔아야 되는, 사업에 써야 된다는 게 전제예요. 근데 이제 폐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안 하잖아요. 네, 이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국세청과의 최초 했던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당신은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기초에 내가 약속을 하고 당신이 이제 이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줬었던 매입세 있잖아. 그거 다시 내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뭔가 뺏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실상은 국세청이 뭔가 강탈하는 건 아니고 국세청은 여러분에게 최초에 약속을 하고 드렸던 매입세를 다시 가져가는 것일 뿐이죠. 네. 그걸 다시 가져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국세청을 너무 이렇게 뭔가 강탈하는 것 같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무엇을 토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과세 기준이 있겠죠? 과세 기준이 당연히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청과 사장님 간에는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그 약속을 믿고 사장님들에게 매입세액을 돌려줬어요. 10%를. 그러면은 약속이 이제 지켜지지 못할 시점이 됐으면은 그것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리 줬던 금액 다시 가져간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은 즉 세금을 사장님들께서 이제 내야 될 이제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물건입니다. 사장님께서 세금에서 발급을 받고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았던 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고자산, 감가상각자산 전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그 사장님들께서 약속을 하시고 미리 받았던 매입세들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를 들으면은 인테리어 하실 때 대부분 다 내셨을 거예요. 네. 상대방 인테리어 업자한테 세금 내서 받으시고 내셨을 겁니다. 네. 요 에어컨, 네. 고가의 커피 머신, 안 팔린 의류 재고. 예, 심지어 안 팔린 의류 재고에 대해서도 내가 이거를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은 내셔야 합니다. 네. 안 팔려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세 제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세금 안 냈던 거 네, 당연히 있겠죠. 네.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물건들은 여기에 포함이 아예 안 됩니다. 약속도 안 했고 국세청이 아예 처음부터 안 해,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쓸 건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 사업에 쓸 거 알아. 약속해. 오케이. 그렇지만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안 해줄 거야 라고 했었던 물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 거죠. 국세청이 우리한테 준 게 없잖아요. 사장님들한테 준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네. 아주 심플하죠? 국세청이 미리 나한테 안 줬어? 그러면은 나도 국세청한테 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 면세 물품. 네. 면세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됐기 때문에 애초에 국세청은 사장님들께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어요. 돈을 안 줬어요. 당연히 세금 과세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다음 이제 개인 간 중고 거래로 많이 사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요것도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습니다. 국세청이. 여러분, 당근에서 거래한 다음에
그 당근에서 한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으신 적 없으실 거예요. 네. 물론, 물론 당근에서도 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당근에서 새로운 그런 신품 파는 분들도 있고, 당근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 끊어달라면 끊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중고로 이제 개인과, 옆에 동에 사는 어떤 개인과 거래를 할 때는 그 개인은 당연히 아무것도 못 끊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어요. 국세청에서 안 가져갑니다, 다시. 다음 이제 이게 좀 크죠?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해가지고 사실 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 때 매출세가 다 내셨어요. 다 내셨는데, 매입세가 다 내셨어요. 상대방이 이제 예를 들어 H모 회사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팔면은 사장님들께 끊어줍니다. 네, 세금 계산서에 뭐 부가세 얼마 해서 끊어줍니다. 그렇지만 사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십니다. 못 받으셨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물론, 저는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사장님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서 범위를 벗어난 이제 영업용 쪽 또는 이제 뭐 11인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 일반적으로 5인용짜리 보통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 거는 안 받으셨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거 받으셨다고 생각하거나 받았다라고 하면은 네. 네,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폐업할 때 당연히 나 낸 것도 없으니까 그 정도 그거 아니다. 이거는 우리도 안 가져갈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다. 금액은 아마 요게 어느 정도 단일 물건으로는 클 거다라고 예상은 합니다. 자, 아까 이제 말로만 말씀드렸던 거 사진을 한번 볼게요. 면세, 품목. 자, 가공되지 않는 농축수산물, 채소, 생선, 고기. 원래 부가세 안 붙죠? 네. 이건 부가세를 안 붙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 생활이랑 되게 밀접한 이제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부가세를 안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시고, 내가 국세청한테 토해낼 부가세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간 중고거래. 네. 개인 간 아무 증빙 없이 그냥 나온 거. 세금에서 당연히 개인이 뭔가 끊어주니까 없어요. 다음에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여기에도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딱 봐도 저렇게 생긴 거. 물론 얘는 좀 해치백이네요. 네. 해치백이긴 하지만 저 승용차는 당연히 내가 이제 환급받았던 세액이 없으니까 폐업 시에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이제 세금이 깎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부가세도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법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되게 나한테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요, 감가상각 체감률이라는 그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건물은 되게 근데 부자 이제 이미 부유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화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인테리어, 기계, 차량 등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기당 25%씩 가치를 하락한 걸로 쳐줍니다. 네. 뭔가 좀 다르죠? 뭔가 이상하다. 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5년에 생각했는데, 이런 거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세무대리님께서는 이거 지금 막 감가상각 치고 5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야? 1기당 25%?
하실 겁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제 체감률은 2년이 지나면 빵이 됩니다. 네. 1년에 50%씩 가져요. 감가상각 체감률을.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소득세 및 법인세랑은 별도로 보시면 돼요. 이 간주 공급을 할 때의 체감률은 완전히 별도다. 별도고 대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다. 나 2년만 쓰면은 2년 쓴 거는 그냥 체감률 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기당 25%씩 하락하는 굉장히 웬만하면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상각을 끝내준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세 기간을 계산할 때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루라도 포함되면 6개월 인정드립니다. 오, 이거는 굉장히 사장님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체감률을 계산할 때 저희는 이제 경과된 과세 기간 수라는 거를 이제 쓰거든요. 몇 기가 지났냐, 1기냐, 2기냐. 그런데 하루만 들어가도 1기가 지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공사를 완성을 시키면은 그 날짜로 세금계산 또 물론 받아야 돼요. 이거 세금계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받고 5일 지나면은 1기가 종료가 돼요. 네. 어, 이거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딱 5일만 딱 지났는데 그리고 1기가 지난 걸로 인정이 돼서 25%를 깎아줍니다. 야, 이거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없는 그런 굉장히 혜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알고 계시면은 물론 이제 망하려고 시작하시진 않겠지만은 그 세금계산서를 이제 끊으실 때 날짜에 대해서 좀 뭔가 내가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짜리 인테리어 1년 후에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토해내야 세금은 예를 들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년이 지나면 2기가 지나간다. 그럼 2기면 한 기에 25%니까 50%가 하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50% 하락됐으니까 남은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만 10%인 부가세를 과세관청은 추징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우선은 또 여러분께서 너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한 10분만 또 휴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